예,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선단학의 비조 김시섭. 이번이 조선단학파 이야기 두 번째 강좌인데 비조란 말을 쓰는 거는 지난 첫 번째 강좌에서는 남궁두 이야기를 했었지요. 남궁두는 김시섭보다 뒤의 사람입니다. 김시섭은 성종 때, 남궁두는 명종 때지요. 근데 앞에 먼저 남궁두 한 것은 남궁두에게 도를 전해준 사람의 권진인, 이 권진인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은 그 책 속에서는 신라 때 의상대사한테 배운 사람이다. 그래 몇백 년 살은 사람처럼. 그래서 권진인 때문에 먼저 강의하고 권진인과 남궁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강좌입니다. 근데 실제 조선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조선 단학의 비조는 김시섭입니다. 신동 김시섭. 조선 세종 때 태어나서 한성부 서울이죠. 태어나서 성종 때 죽었는데 자는 열경, 호는 동봉, 벽산청은, 청한자, 매울땅, 호가 여러 개지요. 원래 호 여러 개인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뭐 추사 김정희, 우린 추사 그래 알고 있지만 추사 호 10몇 가지 됩니다. 우리 보통 김시섭 그러면 매울땅 김시섭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주로 근로는 매울땅, 또 도가 쪽에서는 청한자 요걸 좀 많이 쓰고 오히려 유학자들은 동봉 요걸 많이 쓰고 그런 편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글 알았답니다. 8개월 만에 말도 배우기 전에 글부터 먼저 알았다. 이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그 최치훈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걸 듣고 참 기이하다 그래서 이름을 시섭이라 지어줬는데 왜 시섭이냐 하면 요 시섭 논어에 나온 얘기죠. 논어에 학이 시섭지면 부럭여로 배우고 또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8개월 만에 글을 알고 3살 때 시를 지었답니다. 그걸 듣고 정승 허조가 찾아와서 나는 늙었으니 늙을 노자 넣어갖고 시 한 수 지어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김시섭 3살짜리가 시를 짓습니다. 노목개와 신불로. 노목, 늙은 나무에 개와 꽃이 피니 신불로 마음은 늙지 않았다. 참 3살짜리가 지은 시치고는 대단하죠. 예. 허조가 무릎을 치며 감탄합니다. 신동이다. 그리고 5살 때에서는 중용과 대학을 켰다. 이 중용대학은 그래도 유학의 경전 중에서는 좀 깊이가 있는 겁니다. 전 요 5살 때 천자문 배웠는데 천자문은 그냥 글자, 물론 천자문에도 우주의 이치 있지만 5살 때 우주의 이치보다는 글자만 배우는 거고 보통 이제 소학, 어린애들 필요한 그런 소학이나 배우다가 또 논어 같은 것도 뭐 심오한 뜻이 있지만은 그래도 윤리 도덕적인 겁니다. 근데 대학 중용에 가서는 대학은 정치 사상에 담겼다면 중용은 우주의 이치, 인간 본성의 이치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사서오경 할 때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된 사람이 배운 그런 책인데 5살 때 그걸 익혔답니다. 그 소문을 세종이 듣고 대언사, 나중에 성정원이라 그러죠. 대언사 지신사, 성정원 도승지 박이창으로 하여금 한번 시험해봐라. 과연 5살짜리가 대학 중용을 배울 만한 실력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제 박이창이 불렀습니다. 그 병풍에 그려진 강변의 정자와 배를 가리키면서 이걸 보고 한번 시를 지어봐라 했더니 김시섭 5살짜리가 소정 주택 하인제, 작은 정자에 배가 매여 있는 집은 하인제, 누구의 집인가? 누가 살고 있는가? 참 그렇죠. 그냥 병풍에 있는 그림 갖고 아주 서정적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당연히 박이창 감동하겠죠. 그 박이창의 호가 소정주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를 보고 박이창이 감동해서 호를 소정주라 했는지 또는 김시섭이 이 박이창의 호가 소정주인 줄 알고 시를 이렇게 지었는지 만약 후자 같으면 정말 더 대단하지요. 또 전자라면 박이창이 얼마나 김시섭을 사랑했으면 이 시 하나 보고 자기 호를 삼았을까 그 정도입니다.
세종도 전에 듣고 정말 대단한 놈이다 하면서 이제 칭찬의 글을 내렸는데 직접 임금이 만나면 그렇죠. 온 세상에 소문나면서 막 김시습 하는 너무 지나치게 또 문제될까 저하노라. 그래서 오히려 어리니까 재주는 숨기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면 내가 그때 크게 쓰겠다. 그러면서 비단 50필을 하사합니다. 보통 한 필 그러면 이 두루마리처럼 두른 거 그 한 필이죠. 그 50필 큰 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일로 5살 신동이다 해서 김오세 또는 오세 신동이라 불렀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인데 물론 이제 야사 속에는 뭐 그런 야화 속에는 그런 말 나옵니다. 50필을 주면 과연 요 5살짜리가 이거 어떻게 집에 갖고 갈까 가만히 봤더니 비단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매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심지어 방송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과연 이거 50필 요게 아닙니다. 이 산더미처럼 되거든요. 한 필이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걸 끌이 되는데 이걸 묶어서 5살짜리가 끌고 가지도 못할 만한 무게랍니다. 오히려 진짜 애가 이래 끌고 갔다면 아동학대 실제 못 끌고 가고 또 임금이 내린 비단 이래 안에서가 아니고 이래 끌고 가서 길거리 흙 다 묻히면 비단 못 쓰죠. 이거는 그냥 누가 꾸며낸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래 된 이유가 김시습이 정식 벼슬을 안 하다 보니까 실록의 정사에 기록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신동이고 워낙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별의별 야사처럼 야화처럼 여러 군데 책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생육신 김시습. 시습은 21살에 삼각산, 서울 옆에 있는 거죠. 삼각산에 머물며 공부하고 있다가 단종이 세조에게 양요했다는 소식 듣고 방문 닫고 사흘 동안 대성통곡하다가 결국은 책 갖고 있던 거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기록에 보면요. 17살에 과거에 한번 응시했다가 떨어졌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신동 소리 들었는데 17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오만방자했구나. 스스로 뉘우치고 삼각산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단종이 세조한테 양해했다는 그 소리 듣고 아예 울분을 못 참고 머리 밀고 승려가 되었다. 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 게 여기서는 삼각산에 공부하고 있다가 세조에게 양해한 소리 듣고 결국은 울분 못 참고 책을 불태우고 떠났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김시습이 삼각산에 있는 절에 승려가 돼서 살았죠. 그래 볼 때 요 밑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승명은 설잠이었고 이 중산이 삼각산 노적봉에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절터만 있습니다. 중사터, 중사지만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며 있으면서 전국 각지 유랑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그래서 또 김시습하고 김삿갓하고 또 헷갈리는데 다릅니다. 본관 자체가 다릅니다. 성이 그냥 김씨일 뿐이고 본관 다릅니다. 1456년 성삼문이 극형에 되어치자 요 얘기는 아시죠? 사육신 이야기 나오는 거. 세조가 등극하고도 몇 사람들은 그야말로 계속 앙심을 품고 있다가 세조 등극 3년쯤간 그때에 몇이 이제 비밀 결사를 해서 세조를 없애고 다시 단종을 포기하자. 그러다가 들통 나버렸죠. 그래 처형당했는데 적어도 역적모의하면 한 사람만 죽는 게 온 집안 자체를 말살해버립니다. 그 성삼문의 후손이 끊어져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시체를 매달아 놓죠. 모든 사람이 보라고. 역적질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 매달아 놓으면 누구도 감히 못 건드립니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역적편이다. 그걸 김시습이 몰래 밤에 가서 시체 수습해서 아차고개 쪽에 묻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요. 김시습이 사육신 시신들을 전부 다 옮겨서 오늘날 노량진 근처 거기 묻었다. 그 터가 바로 지금 오늘날의 사육신 묘지요. 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겁니다. 혼자서 그 시신들 6구를 다 옮기지도 못하죠. 그냥 거기는 어떤 승려가 그랬다. 김시습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승려가
노량진 쪽에 묻어서 지금 사육신묘가 되어 있고, 실제 김시습이 수습한 시신은 성산문일 것이다, 고래 봅니다. 문학이로는 남효원, 송익필, 문학의 천재인데 이 사람들 다 역시 이제 벼슬 안 하고 그냥 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림삼걸, 김시습과 함께. 이 남효원은 김시습의 제자뻘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습은 비온 뒤 계곡물이 붓기만 하면 종이 조각 100여 장을 오리고 붓과 벼루를 챙겨 여울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시를 짓곤 했다. 그러면서 절구, 율시, 온고풍 이런 거 쓰고 종이에 써서 물에 던지고 또 종이 쓰고 던지고 쓰고 던지고 하다가 종이 다 떨어지면 울다가 돌아오고 뭐 그렇게 살았답니다. 참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죠.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으면 이렇게 했냐는 거죠. 어쩌면 김시섭 성격에 스님이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은 그 시절에 도저히 그냥 세상 속에서 살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기이한 행동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밤이면 이소경을 읊었는데, 이소경이 뭐냐면 중국 초나라 춘추전국 시대죠. 전국 시대입니다. 초나라 구런, 이 구런이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 겸 시인입니다. 그 양반이 쓴 시입니다. 이소, 떠나는 이별을 이별에 대한 우울함을 읊은 시인데, 이 구런이 정적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또 결백을 자기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시섭의 자기 기분하고 딱 어울리는 시다. 그래서 그걸 달밤이면 그걸 읊고 다 읊고 나서는 울고 그랬답니다. 양녕대군이, 양녕대군 아시죠? 세종의 형님. 그러니까 세조한테는 큰아버지죠. 예, 수재라고 하면서 세조에게 글을 청구했으나 결국은 김시섭은 끝까지 그 벼슬 별의별 걸 다 줘도 다 그냥 거절합니다. 그래서 생육신 소리 하죠. 사육신은 실제 처형당해 죽은 사람이라면 생육신은 죽지는 않고 세조의 왕조에 참여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사람, 그래 보죠. 세조가 계속 불러도 오지 않자 억지로 잡아오라. 그래서 포졸들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시섭이 도망가다가 들에 거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똥통에 빠집니다. 일부러. 그래 들어가고 나서는 그럽니다. 자, 이런데도 날 주상한테 데려갈 것인가? 이런 똥물 뒤집어 쓴 내 놈 내 같은 사람 데려갔다가 오히려 너 같은 놈이 포졸 네가 오히려 처벌당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포졸들이 미친 사람이다 하고 가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더 긴 이인 소리 하죠. 당대 설법으로 또 워낙 이름이 높으니까 세조가 계속 부르고 싶고, 안 오면 아예 그냥 오면 큰 재산 재물도 주고, 안 오면 아예 그냥 죽이겠다 하니까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럼 끝까지 안 갔다 그럽니다. 그래도 세조는 워낙 김시섭이 이름 나 있으니까 한번 불러서 듣고 싶어서 직접 협박을 하고 뭘 해도 재물 주겠다 구슬러도 안 되니까 이제는 효령대군한테 부탁합니다. 원래 세종의 큰아들이 양녕대군,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 세종의 태종의, 그렇죠. 셋째가 세종이죠. 그러니까 세조한테는 둘째 아버지 효령대군이 원래 스님이 됐잖아요. 그 스님이 된 효령대군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효령대군이 직접 김시섭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그 부탁은 한번 들어주고 세조한테 가서 한번 설법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명회가 청춘부사직, 백수와 강호라는 시를 짓자 김시섭은 요걸 거쳐서 청춘부 대신에 청춘망사직, 백수와 강호 대신에 백수오 강호로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명회 젊어서는 사직을 보필하고 백수가 되어서 집에 논다 그 뜻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시다, 나이가 들어서는 강호에 눕는다, 강호에 쉰다 그러죠. 젊어서는 바로 정권을 보필하고, 이 한명회가 세조의 1등 공신이죠. 세조의 참모잖아요. 이 한명회 머리에 따라 세조가 개유정변을 일으키고 그랬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 한명회 그렇게 지으니까 그걸 싹
한번 더 비꼬아서 김시섭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사직을 망치고 늙어서는 강호를 돌입했다. 이렇게 딱 한 자씩 바꾸는데도 완전히 내용이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 천하의 한 명예를 이렇게 비꼰다는 것은 김시섭 죽으려면 죽여봐라. 임금이 불러도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하루는 신숙주가 마침 가마 타고 가는데 그걸 보고 이놈 선왕의 신신당부를 어긴 이 못난 놈 그러면서 호통치니까 김시섭은 오히려 얼른 자리 피했다. 김신숙주는 이 신숙주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물론 유교적 도리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오죽했으면 숙주나물 그런 말 붙은 게 콩나물 좀 닮았지만 콩나물보다 좀 가늘고 빨리 상하고 빨리 변한다고 변절자 소리 하죠. 근데 신숙주는 학문에 정말 대가고 정치에서 뛰어나고 외교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소신도 있었습니다. 단지 문종이 세종의 아들은 문종이 약하니까 단종 어린 12살짜리 임금 안출라니까 좀 불안해서 며칠 불러서 우리 세자 잘 보필하라. 그때 불려간 사람입니다. 문종의 부탁까지 받아놓고는 결국은 세조 편에 들어섰죠. 그런데 들어섰는데 한편 이래 보면 됩니다. 성산문하고 같이 이제 세조를 몰아내고 다시 단종 복위하자 했을 때 신숙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겠다 해놓고 안 했다면 변절자인데 그 자리에서 거절할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겁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세조를 적극적으로 도왔죠. 도운 겁니다. 또 성산문은 그 당시 오이하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신숙주가 고자질했다 했는데 신숙주가 고자질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질이 도저히 겁이 나서 고자질한 겁니다. 그 바람에 다 잡혀서 그냥 처형당했죠.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래 처형당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그런 사건이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단종이 살아있어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신숙주가 강력히 권해서 단종 죽여야 된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런 건의한 게 나쁘다 하지만은 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요즘 관점에서는 이런 거는 문제도 안 되죠. 참 정적을 그렇게 없애고 하는 건 문제도 안 되는데 유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신숙주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왕 나온 거 사육신과 생육신 MBC에서 선을 넘는 녀석들이 나왔던 그 도표 그림인데 성산문, 박팽령,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융부 생육신, 김시섭, 원호, 이맹전, 조력, 성담수, 남용원. 자, 요래 말 하는데 요 사육신에서 융부 대신에 김문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육신, 생육신, 생육신은 나중에 나오고 이제 사육신이란 말은 여기 보면 김시섭, 원호, 이맹전, 조력, 성담수, 남효원이 나오는데 남효원이 쓴 육신전 그 소설에 이런 사람들을 사육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육신이 된 거지. 그때 그 사건 때 딱 요 6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70여 명이 죽고 그 딸린 가족 700여 명이 귀양 가거나 그냥 노비가 되거나 엉망이 되고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육신이라는 것은 공식 명칭 아닙니다. 어떤 실록의 정사에 나온 게 아니고 남효원의 책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사육신 중에서 융부 대신에 김문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럽니다. 이 융부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모의를 했는데 다 잡혀 죽었는데 융부는 하루 전에 자기 부인과 같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융부 대신에 오히려 같이 잡혀 죽었던 김문기 넣어야 된다.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육신 묘에 요 사람까지 첨가돼서 7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사편찬의 공식 기록에는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또 일설에는 왜 하필 꼭 이렇게 김문기를 조선시대 이야기 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얘기가 나왔나 하면 우리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 그 김재규와 같은 집안인데 김재규 그 당시 빽이 시해서 김재규 빽 때문에 김문기를 넣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진짜라기보다는 설입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조선시대의 정사 기록이 아닌 남용원의 책에서 꼽은 거고 생육신은 이제 그 당시에 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세조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사람인데, 자, 문제는 요 남효원 대신에 생육신에는 권절을 넣어야 된다 했는데, 이 남효원은 사육신 죽을 이때 나이가 3살입니다. 당연히 생육신하고 같이 둘 수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세조 정권에 참여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 그 당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넣기도 하는데 오히려 권절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시섭을 제일 앞에 넣었죠. 사육신의 제일 앞에는 성삼문 넣었고. 예, 김시섭의 말입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일 도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한 몸만을 깨끗이 한다는 핑계로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만일 도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기 한 몸만을 선하게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다. 세상이 바를 때 자기 한 몸만 지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한 몸만 지키고 그냥 내처럼 중처럼 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자신을 위한 글이라 보시면 되겠죠. 용모 그렇게 보잘것없었고 키도 작았고 호탕하고 재기발랄했답니다. 또 솔직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말을 너무 쉽게 막 던지니까 오히려 과묵한 사람보다도 좀 위험은 없었지만은 성격이 굳고 그래서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숙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신숙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도 못하고 꼭 욕을 하고 그랬었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울분을 느끼고 방랑하며 살면서 자신 문화에 김시섭이 워낙 뛰어나니까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겠죠. 찾아오는 제자마다 다 뿌리치고 심지어는 돌멩이 던져 보내고 아니면 심지어는 화살 쏠리고도 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설악산 살 때 강릉에 있던 최연이라는 사람이, 젊은 친구가 여러 친구들 데려와서 제자로 받아달라. 그런데 김시섭이가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래도 최연 하나는 받아줬답니다. 그러자 최연은 반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의 도리를 다했답니다. 그런데 김시섭이 같이 반년을 지내봐도 항상 달 밝은 보름달이 뜰 때쯤 되면 꼭 밤에 어딜 가고 없대요. 도대체 어디 간지 모르겠다. 궁금하죠.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한 번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서 몰래 따라갑니다. 김시섭은 한밤중인데도 다리 떠니가 옷도 갈아입고 망건도 쓰고 그래 가니까 따라가는데, 물론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골짜기 넘고 물을 넘고 그러다가 숲이 빡빡한 그런 곳에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아주 평평한 큰 바위들이 있답니다. 그 바위, 사람이 앉을 만한 그 바위인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나서 김시섭과 3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근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런 광경만 본 겁니다. 그러다 헤어지자 또 쟤는 얼른 김시섭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서 자는 척합니다. 김시섭이 다음날 그럽니다. 처음에 나는 너를 가르칠 만하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소란하다는 걸 알았구나. 더 이상 너를 못 가르치겠다. 예. 김시섭은 최연이가 뒤를 밟아서 몰래 훔쳐보는 걸 다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반년밖에 못 머물고 최연은 하산합니다. 그래서 최연은 멀리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신선인지도 모릅니다. 이 김시섭 조선단학의 비주를 하는데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남궁두는 권진이라는 그런 사람한테 배웠죠. 구체적으로 책도 황정경, 참동계 이런 거 전해받으면서 배웠습니다. 맥이 있죠. 그런데 김시섭은 누구한테 배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고대 선도는 어찌 보면 당군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의 수련, 이게 우리 고유 수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 안 자고 음식 조절하고 이런 거 상징적이지만은, 그래서 신화라 소리 하지만은 그렇죠. 그 이후로도 우리 쭉 맥이 있죠. 단군이 문박에게 전해주고 문박은 영랑에게 전해주고 그런 맥이 있습니다.
그걸 쭉 흘러 내려오고 또 뭐 그동안에 을지문덕이니 강감찬이 이런 인물들이 다 우리 고유의 선도 이런 수련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조선 단학파는 중국 도교 이론입니다. 남궁도 역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책 자체가 황정경, 참동계, 도교 경전들입니다. 지금도 서점 가면 볼 수 있는, 도서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김시습의 이론은 중국 도교 이론인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떤 책으로 배웠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천이 달밤에 본 이 모습이 김시습이 공부하던 모습이 아닐까, 흔적, 뭐 아니면 또 추측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시습은 뒷날 머리를 기르고 환속에 결혼도 했으나 아직 아내가 일찍 죽자. 왜 환속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환속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는 바람에 다시 또 머리 깎고 승리가 됩니다. 또 홍산, 충남 부영 무량사에서 59세 나이로 생을 마쳤다. 다른 도인치고는 좀 오래 못 살았죠. 그 당시 59세 하면 그래도 좀 오래 사는 편에 속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 도인, 물론 뭐 불로장생 몇백 년 사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고 남궁두만 해도 90세를 살고 그러지요. 근데 59세가 그러면 도인치고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만큼 속에 맺힌 울분이 많고 한이 많으니까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율곡은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김시습전에서 다음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동복, 김시습의 호지요. 동복은 홍치 6년. 홍치 6년이 홍치가 명나라 효정의 연호인데 우리 조선은 속국이라서 고유 연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성종 24년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씁니다. 꼭 중국 연호 마찬가지. 요즘 마찬가지죠. 요즘 서기 2022년 이게 뭐 우리 연호도 아니잖아요. 뭐 세계화됐다 하지 뭐 그런 것처럼 중국 연호를 써서 홍치 6년에 홍산 무량사, 홍산이 오늘날 부여라 그랬죠. 부여 무량사에서 죽으니 향년 59세였다. 화장하지 말라고 유언했으므로 절 옆에 가매장했는데 원래 스님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답이 하는데 화장하지 말라 유언했으므로 절 옆에 가매장했는데 3년 뒤에 정식으로 화장하려고 관을 열어보니 얼굴이 살아있는 듯 했다. 그 스님들이 다 놀래서 부처된 게 아니냐. 보통 도교 수련에서는 신선이 되는 경지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신선, 천선, 또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고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몇백 년 사는 인선, 또 죽더라도 죽은 후에 또는 이제 몸은 남겨놓고 혼만 쫙 빠져나가는 시해선, 그런 표현도 하는데 김시섭 죽은 후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안 갖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해선의 수준까지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글입니다. 이왕은 그걸 두고 기괴한 행적이 우연히 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나 높은 절개가 되어 보일 따름이다. 자, 요 말은 이왕이 김시섭을 칭찬한 건지 조금 비꼰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기괴한 행적으로 의롭지 못한 세상 만나서 참 안타깝게 살았다, 이런 말도 되고, 기괴한 행적이 우연히 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나 높은 절개가 되어 보일 따름이다. 그냥 의롭지 못한 세상 아니고 태평성대 같으면 그냥 기괴한 행동에 불과한데 세상이 의롭지 못한 세상이라서 그것마저도 절개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조금 비꼬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왕이 남을 비꼬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좋게 해석합시다. 이거는 김시섭 스스로 자화상을 그린 건데 그걸 보고 나중에 송실의 제자 김수중이 다시 뺏겨 그린 글입니다. 내 모습은 지독히 초라하고 내 말주변은 말할 수 없이 미련하니 넌 마땅히 구렁창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한심하고 못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냐는 거죠. 근데 요거 김시섭이 직접 그린 초상화는 지금 안 전해지고 그걸 본 송실의 제자가 그랬다 그랬죠. 이게 TV 진기명기에 나와서 대충 추정가, 감정가 얼마까지 된 줄 아십니까? 3억까지 된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량사에 있는 김시섭 부도입니다. 실제 여기에 한번 그 무너지는 바람에 안에서 사리가 나온 것도 있었지요. 살이
김부식의 사리, 김시습의 사리가 실제 들어있는 답입니다. 예.